삼성전자의 이익의 질이 좀 더 좋아졌습니다. 그 삼성전자 주가는 이제 올해 연말 내년 초에 이제 피크를 칠 가능성이 높고, 테슬라의 메리트랑 또 뭐 리스크 이건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제 생각에는 장기적으로는 아직도 상당히 매력이 있고, 단기적으로 이제 오늘 주제는 바로 좋은 주식, 나쁜 주식 편입니다. 그래도 좀 제일 큰 얘기부터 여쭤봐야죠. 현재 주식 시장, 좀 현재 코스피, 뭐 코스닥, 미국 시장 좀 어떻게 보시고 향후 전망주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그 지수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전체 시장을 보면 작년에 이제 코로나 사태가 나고 나서 유동성 장세로 이제 장기적인 회복이 이제 반영되는 과정이었고, 작년 3분기 이후로부터는 실적, 기업 이익이 회복되는 것이 이제 반영이 되는 그런 실적 장세로 전환이 됐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장에 대해서는 큰 우려는 최소한 6개월 정도, 올해 연말 정도까지는 하지는 않는데, 가장 큰 이유는 미국도 그렇고 국내도 그렇고 올해 기업 이익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뭐 1분기 이제 삼성전자, LG전자 실적이 가실적이 나왔는데 상당히 좋고, 그다음에 이제 결국 내년 이익도 벌써 이제 시장이 반영하기 시작할 텐데, 내년에 미국 같은 데도 한 10에서 15% 이익 성장을 월가 애널리스트들이 예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조금 부담되는 건 맞지만 시장이 흔들릴 정도는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금리 리스크도 어느 정도는 이제 맷집이 생길 정도로 시장이 그거에서 이제 단련이 된 것 같아서 장세는 전반적으로 좋게 보고 있습니다. 좋게 보고 계신다. 자, 그 책에 보니까 주식시장에서 돈 버는 사람은 알고 잃는 사람은 모르는 것이 있다고 하던데 그게 뭔가요? 제가 이제 학생들 수업을 하는 그 예를 이제 들겠습니다. 제가 뭐 구체적인 주식 얘기를 하지는 않고 학생들한테 기업 분석을 하는 방법, 산업 분석을 하는 프레임워크 이제 이런 걸 가르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낚시하는 법을 가르치는데, 학생들이 이제 질문을 하는 걸 보면 이 남학생하고 여학생하고 좀 틀립니다. 좀 틀린가요?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유추를 해보면 여학생들은 작년부터 이제 새롭게 투자한 그 젊은 친구들이 많은데, 대개 이제 보유 종목이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이런 것을 매매 안 하고 그냥 꾸준히 들고 있는 것 같아요. 반면에 이제 남학생들은 좀 공격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남자들의 특징이 내가 주식을 잘한다, 내가 펀더멘털 잘한다 이렇게 과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한국뿐만 아니라 뭐 미국, 유럽 다 그런 공통적인 현상인데, 그래서 우리 남학생들은 좀 더 자신 있게 미국 주식 중에서도 저도 가령 모르는 주식들, IT에 새로 상장돼 이런 것들 많이 투자하고, 또 그 중에 이제 성공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실패한 경우도 있고, 매매도 많다 보니까 수익률은 아마 여학생들이 훨씬 좋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좋은 종목을 좀 차분하게 길게 기다리는 사람들이 좋은 성과를 냈고, 강세장이었지만 그 와중에 또 매매를 많이 하고 자기가 모르는 주식을 또 사고 팔고 했으면 생각보다는 수익률이 못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약간 좀 대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뉴스 기사에서도 나오더라고요. 그 남성분들이 여성분들보다 주식 투자 수익률이 조금 낮더라고요. 아무리 남자분들이 좀 더 위험한 투자를 하기도 하고, 좀 매매가 훨씬 더 많기도 하고, 매매 비용이라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 20년 전쯤 미국의 그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교수 두 분이 그 아주 뭐 수만 미국 가구의 그 브로커리지 그 계좌를 분석을 한 결과 매년 남성 그 투자가의 수익률이 여성보다 낮았습니다. 매년이요? 그래서 가장 큰 이유는 남성의 과도한 자신감. 이제 그랬고, 이제 국내도 보면 작년에 NH증권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1월부터 11월 사이에 이제 새로 계좌 오픈한 그 연령하고 이제 남녀 성별로 보면 여성 30, 40대가 가장 수익이 높아서 26% 플러스, 남성 20대가 플러스 4%.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죠. NH 맞아요. 그래서 뭐 과거의 그 어떤 뭐 외국 사례랑도 상당히 일관성이 있는 그런 현상이 한국에도 나타나고 상당히 그 중요한 시사점을
저희들한테 준다고 보입니다. 그렇죠. 또 근데 교수님이 연세대생들에게 좀 인기 있는 주식 투자 입문 강의로 유명하다고 제가 들었는데 학생들에게 좀 어떤 거를 좀 강조하세요, 교수님은? 주식 투자 입문 과목은 아니고 이제 네. 제가 국제학대학원하고 언더우드 국제학부에서 이제 영어로 산업 분석, 재무 분석, 그다음에 이제 거버넌스 과목을 가르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업종을 어떻게 어프로치하느냐, 접근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뭐 국내에서는 가령 삼성전자, 미국에서는 아마존이 지난 10년 동안 가장 좋은 성과를 냈다는 대표적인 대형주인데 개별 기업의 펀디멘털도 있고 각각의 그 경영자, 창업자가 우수하기도 있지만 삼성전자는 아주 고성장하는 메모리 반도체의 절대적인 강자, 아마존은 전자상거래, 이커머스와 클라우드의 압도적인 강자, 이런 그 고성장하는 산업의 포지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산업을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걸 바탕으로 거기서 경쟁력이 있는 기업을 찾는 그런 프레임워크를 주로 학생들한테 이제 교육시키려고 이제 합니다. 종목보다 업종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 책에서도 이런 문장이 있더라고요. 기업이란 나무보다 산업이란 숲을 봐야 한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투자라는 거는 톱다운으로도 접근할 수 있고 버텀업으로도 접근할 수 있는데 이제 버텀업은 우리가 실생활에서 이제 경험하는 이 제품 써봤는데 너무 좋다. 그 어느 회사가 만드느냐 그러면서 이제 그 업종을 찾아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뭐 언론이나 전문가들 그 토론 뭐 이런 데를 통해서 고성장 업종 뭐 지금 이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뭐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뭐 바이오텍 이런 데죠. 이제 그런 업종에서 이제 톱다운으로 이제 내려올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다 뭐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수를 줄이려면 두 가지를 같이 블렌딩을 해야지 실수를 줄인다고 봐요. 왜냐하면 투자라는 게 좋은 종목 고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실수를 하지 말아야지 내가 전체 수익률이 유지가 되거든요. 그렇죠. 책에서 저는 되게 와닿았던 문장이 개별 기업이 뛰어나도 소속된 산업이 성장을 멈추면 이를 극복하기 어렵다. 클라우드 등 잘 나가는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평균 정도의 회사가 항공, 건설, 건자재, 철강 등 경제적 적자를 내는 떨어지는 산업의 어떤 기업보다 경영 성과 측면에서 훨씬 낫다. 주식시장은 이런 산업의 차이를 철저히 반영한다. 아마존 주가가 지난 10년간 연 34% 상승한 배경에는 제프 베이조스라는 21세기 최고의 걸출한 CEO가 있지만 전자상거래 시장과 클라우드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한 탓이 더 크다. 한편 포스코는 이익률 20%가 넘는 세계 최고 경쟁력을 갖추는 철강 기업이었다. 그러나 철강은 이제 사양산업이다. 포스코가 아무리 사업 다각화 노력을 해도 이런 현실은 주가에 그대로 나타나 지난 10년간 매년 5% 하락했다. 제가 맥킨지, 그러니까 뭐 세계 최고의 컨설팅 회사의 맥킨지 자료를 제가 인용을 한 건데, 맥킨지 자료의 분석을 보면 한 20년 정도 이제 미국의 각종 산업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업 효과라고 그러는 것인데, 고성장 산업의 중간 정도 하는 회사가 성장성이 떨어지는 회사 업종의 최고의 회사보다 지속적으로 좋은 성과를 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투자에 적용을 해보면 투자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듯이 좋은 업종을 골라서 같이 그 상승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명심을 하고 항상 내가 관심 있는, 내가 투자하는 기업이 속해 있는 산업 업종의 과거 히스토리를 최소 5년, 10년 정도 따져보고 미래를 객관적으로 좀 따져보고 전문가 의견도 들어보고 이제 그런 노력이 상당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교수님 말씀은 용의 꼬리가 뱀의 머리보다 주식시장에서는 훨씬 낫다.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맥킨지가 장기간 동안 한 3, 40개 산업을 분석한 결과 이익률이나 이제 주가 성과로 이제 객관적으로 증명이 된 거죠. 그래서 그거를 국내에 적용해 보면 가령 항공산업 같은 데는 미국에서 구조적으로 수익성이 낮았고 전 세계적으로 낮아서 굳이 지금 코로나 상황이 아니어도 우리나라 항공업은 앞으로도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을 걸로 보입니다. 그럼 이제 안 좋은 쪽 얘기해 주셨으면 조금 괜찮은 산업은 좀 어디일까요? 그러니까 괜찮은 산업은 뭐 아까 말씀드린 그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뭐 클라우드 IT 업종이 계속 유망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전 세계 명목 경제 성장률이 연 한 5에서 6%쯤 됩니다. 최근에 이제 코로나 사태 제외하고 길게 보면 그래서 이제 5, 6% 이상 매출액이나 기업이익이 증가하면
상당히 고성장 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말씀드린 IT,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그다음에 이제 소비재 업종에서도 디지털 전환 같은 것을 성공적으로 잘한 회사들은 네. 뭐 그런 고성장 업종에 해당이 될 수 있겠죠. 예. IT 소프트웨어 클라우드로 가니까 만약에 한국 사람 대표적으로 투자하는 게 제일 많은 건 한국 주식일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주식이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 이 방금 말씀하신 업종이 되게 세계적인 1위 상단에 있는 분, 탑 랭커에 있는 회사들은 사실 대부분 또 미국에 많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교수님 말씀을 들었을 때는 한국보다 미국에 좀 주식에 투자하는 게 네네. 훨씬 좀 나을 것 같다는 생각도 예, 책에서도 예. 보면 투자인 애국심이 좀 네네. 필요하지 않다 네네. 이런 문장이 있더라고요. 네네. 주식하고 네. 부동산, 그다음에 국내 주식, 해외 주식 뭐 다 매력적인 위험 자산입니다. 근데 약간 성격은 틀리죠. 근데 네. 이제 저희가 투자를 임할 때 네. 막연한 그러한 주장을 하는 것보다는 항상 과거 데이터를 좀 따져보는 게 좋거든요. 왜냐하면 공부를 잘한 학생이 다음 시험도 잘 볼 가능성이 당연히 그렇죠. 높죠. 명확합니다. 네네. 그래서 미국 주식은 과거 100년, 50년, 30년 공교롭게 매년 이 시기를 따져보면 주식 총 수익률이 연 10% 정도 났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주가 상승에다가 이제 배당을 받아서 재투자가 반영이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상당히 우수합니다. 물론 이제 주가가 빠지는 해도 있었지만 네네. 최근 10년을 보면 미국 주가가 약간 불마켓 국면이어서 좀 더 높아서 한 연 14% 정도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같은 기간에 전 세계 증시, 여기에는 미국 네. 증시도 포함되고 한국 증시도 포함된 걸 보면 연 10%. 이제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길게 장기 투자를 하면 네. 뭐 지수를 사든 ETF를 사든 여러 종목을 깔든 한 연 10% 가까운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이제 얘기할 수 있고 과거 성과가 대부분 또 미래에도 많이 적용이 되니까 같은 기간에 한국 주식은 연 7% 수익을 냈습니다. 그래서 뭐 7%도 상당히 우수한데 조금 이제 외국 주식보다는 좀 떨어지고 이제 그 중에서 시장의 한 3분의 1을 차지하는 삼성전자가 동기간 연 16% 올랐거든요. 주가가 한 14, 5% 오르고 배당이 1, 2%쯤 됐으니까. 그래서 삼성전자를 차감하면 국내 주식은 불행히도 연 3% 지난 10년 동안 올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주가는 길게 보면 국내 주가도 오를 거고 삼성전자나 이렇게 좋은 종목을 고르면 아주 좋은 성과를 내겠지만 시장 정체 전체로는 그게 아주 매력적이지는 않다. 이제 그것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야, 그럼 부동산 쪽은요? 그래서 이제 그 부동산 주식 다 뭐 위험 자산인데요. 네. 저희가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은 주식은 변동성이 너무 커서 절대로 돈을 빌려서 연끌을 해서 투자를 하면 안 되고 안 되고요. 부동산은 장기적인 수익률은 주식하고 비슷합니다. 부동산도 한국의 서울 아파트 지난 10년 동안 보면 연 8.5%. 왜냐하면 최근에 많이 올랐지만 그 전에 또 안 올랐거든요. 네네. 빠진 해도 있고. 그래서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연 8.5%. 외국은 주식하고 비슷하게 한 10% 정도인데, 근데 이제 부동산은 그 변동성 리스크가 적기 때문에 투자할 때 레버리지를 하는 걸 권유합니다. 그리고 레버리지 하다 보면 길게 보면 자기 투자의 효과가 좀 더 극대화되는 점도 있고. 수익이 훨씬 높아지죠. 근데 이제 뭐 부동산은 이제 또 그 시장에 진출을 하려면 이제 목돈이 있어야 되니까. 그쵸. 우리 20, 30대들이 이렇게 하기 쉬운 건 아니어서 가능하면 주식 부동산을 같이 갖고 가는 게 좋고 뭐 형편이 안 되면 일단은 뭐 적은 돈으로 주식을 좋은 종목을 잘 골라서 좀 길게 들고 가는 게 이제 투자 원금을 늘리는 그런 방법 같습니다. 과거 역사적인 그 수치로만 봤을 때는 한국 주식만 해야 될 반드시 그런 이유는 없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그러니까 좋은 종목을 잘 고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제 특히 이제 조금 걱정이 되는 것은 작년에 이제 우리나라 인구가 감소하기 처음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내수 주식이 이미 이제 미래를 많이 반영해서 주가가 뭐 과거 고성장할 때보다는 밸류에이션이 많이 내려갔지만 내수 시장이 상당히 장기 성장성이 그런 면에 있어서는 어렵다면 수출하는 국제 경쟁력이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압축해서 갖고 가는 게 국내 주시장에서는 되게 좋은 방법 같습니다. 아니면 뭐 플랫폼 같은 그 신경제 기업을 투자를 하든지. 교수님이 삼성전자 주식을 얘기하셨기 때문에 제가 또 삼성전자 주식은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요. 그리고 워낙 큰 종목이니까 사실 또 편하게 여쭤볼 수 있는데요.
지금 올 하반기 내년에 좀 괜찮다고 보시는지 네네네.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그 삼성전자 같은 IT 기업이나 네. 일반적인 그 경기 민감주, 이제 시클리컬 기업은 큰 사이클의 흐름을 보고 현재 내가 어디에 있고 이번 사이클이 언제 바닥을 치고 언제 고점인지, 그러니까 영어로 이제 peak earnings라고 이제 네. 기업 이익의 정점이 되는 거를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과거 삼성전자 사이클의 peak earnings는 2018년이었죠. 네. 2018년에 영업이익률이 24%였습니다. 주가는 이제 최근엔 시장이 점점 효율화되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네. 2017년에 피크를 쳤으니까 네. 선행을 하죠. 그다음에 주가가 바닥을 치고 이번 사이클에 2019년부터 이제 기업이익이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주가도 선행을 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올해 삼성전자 이익이 뭐 45조, 50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이번 사이클이 정점이 언제인지 2022년인지 23년인지 네. 좀 더 진짜 슈퍼 사이클이 돼서 2024년까지 가는지 이제 그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질문이고 네. 두 번째는 그때 이익률이 과거 사이클 정점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가 가는지 네. 저는 뭐 제가 애널리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뭐 제가 전문가적인 그런 산업적인 의견을 드리는 건 아닌데 사고의 프레임워크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과거 2018년 정도 수준의 영업이익률이 2022년에 구현이 된다고 가정을 하고 그때가 이제 픽 어닝스라고 생각하면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대부분 지금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면 그 삼성전자 주가는 이제 올해 연말 내년 초에 이제 피크를 칠 가능성이 높고 과거 사이클에는 픽 어닝스 대비 고점 주가가 퍼가 9배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와 비교해서 지금의 차이는 금리가 저금리여서 주가 수준이 높아질 수 있고 삼성전자의 이익의 질이 좀 더 좋아졌습니다. 변동성이 좀 줄었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주주 친화적으로 배당도 좀 많이 주고 좀 거버넌스가 약간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서 퍼를 좀 높게 주는 게 합당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한 12배, 15배 퍼를 2022년 순이익에 곱하면 한 95,000원에서 한 115,000원 정도 주가 레인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그 정도가 약간 상식을 적용한 그런 그 프레임워크가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삼성전자 지금 아마 8만 원대 정도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죠. 어쨌든 지금 상승을 좀 생각은 하시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 뭐 2019년에 바닥을 치고 이제 상승하는 그런 국면이라고 보이고요. 너무 이제 최근에 보면 이제 삼성전자 주가 빠진다고 걱정을 하는데 오히려 주가가 저평가돼 있으니까 더 매력적으로 살 수 있는 좋은 국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삼성전자랑 이제 좀 비교돼야 되는 기업이 애플이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애플의 시가총액이 거의 제가 알기로 한 2,000조가 좀 넘어가서 삼성전자보다 한 5배, 6배 많은 것 같은데. 네네네. 그냥 언뜻 생각했을 때는 똑같이 휴대폰 만드는 회사. 네.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도 좀 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어제 종가 기준으로 삼성전자와 애플의 시가총액을 비교하니까 딱 정확하게 4배가 차이가 나더라고요. 이제 4배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가 우선주까지 합하면 한 550조 원, 그다음에 애플이 이제 그것의 4배쯤 되는 2조 달러가 좀 넘는데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일단은 순위 규모 자체가 애플이 삼성전자의 한 2배쯤 됩니다. 그 프리미엄 아이폰을 만드는 그 애플의 영업이익률이 한 25%쯤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대단하죠. 그리고 삼성 전자의 이제 그 핸드폰의 마진은 뭐 한 10%대를 좀 넘는데 애플은 이제 20%가 넘죠. 그다음에 이제 평균 단가도 훨씬 높고 그다음에 이제 서비스 부분이 이익을 많이 기여를 하고 그래서 이익의 절대 규모가 한 2배 정도 차이 나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다가 아울러서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주가 수익 배수로 보면 삼성전자가 한 15배 올해 이익 기준으로 애플이 정확하게 30배더라고요. 그러니까 퍼도 이제 2배가 차이가 나고 순이익 규모도 2배가 차이가 나니까 2 곱하기 2 하면 4. 그래서 시가총액이 이제 4배가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가장 큰 이유는 삼성전자는 뭐 매력적인 주식이고 실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세계 최고의 IT 하드웨어 기업을 아무 때나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게 참 어떻게 보면 복인데 애플은 이제 하드웨어 기업이 아니고 플랫폼 기업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플 퍼가
2, 3년 전만 해도 네. 지금 삼성전자 수준이었어요. 15배였는데 이제 30배로 된 이유가 네.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첫째는 이 애플이 하드웨어 제조업체뿐만 아니라 결국 10억 명의 애플 제품을 사용하는 충성도가 높은 고객을 생태계에 가진 엄청난 플랫폼이다. 예. 그래서 이제 저도 2008년 이후로 항상 아이폰을 한국이든 홍콩이든 싱가포르든 계속 하고 최근에 애플 워치도 샀고. 아, 손에 그. 예. 그리고 이제 애플이 자동차를 만들면 저는 큰 질문 안 하고 아마 애플카를 살 겁니다. 아, 진짜요? 그만큼 브랜드랑 그 퀄리티, 질에 대해서 이제 믿는 거고. 네. 그래서 실제 애플 생태계에 있는 그 고객의 90% 이상이 항상 재구매를 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엄청난 그 프랜차이즈가 있는 거고, 그런 이제 생태계가 한 요인이고, 네. 삼성전자는 그런 면에 있어서는 고객의 생태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품을 팔고 나면 그 다음에 끝이죠. 네. 그쵸. 다른 이유는 애플이 이제 팀 쿡이 이제 스티브 잡스가 타계한 후 2011년 이후로 CEO를 하면서 이분의 장점은 관리, 공급망, 서플라이 체인도 잘하지만 얘기를 잘 듣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주 친화적이에요. 주주의 의미를 알아서. 그래서 지난 3년 동안 보면 매년 7, 80조 원을 자사주 매입을 해서 소각을 했습니다. 순이익보다 큰 규모. 그리고 실제 지난 10년 동안 보면 이 회사 상장 주식수가 34%가 줄었어요. 매년 주식을 사서 소각을 하니까 주주 입장에서는 주당 가치, 순이익 가치가 계속 상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주 친화적인 대표적인 기업, 가버넌스가 좋은 대표적인 기업으로 자리매김을 하면서 이제 주가 그 레벨업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강력한 생태계, 플랫폼, 그다음에 다른 거는 주주 친화적인 거버넌스가 아주 뛰어난 최고의 그 기업이다. 이제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삼성전자는 어떻게 좀 탈바꿈을 해야지 애플처럼 그런 평가를 좀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상당히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삼성의 DNA는 하드웨어를 세계에서 최고로 하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DNA를 버려야지 이제 영혼이 자연스러워지면서 그 창의성이 나타나고 소프트웨어 인력을 쉽게 뽑을 수 있는 그런 기업 문화가 되는데 참 그거는 진짜 너무 큰 변신이어서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삼성전자가 노력을 많이 하지만 아직도 최고의 그 소프트웨어 인력을 미국 같은 데서 채용하는데 애로사항도 있고 사장단을 봐도 아직 소프트웨어를 책임지는 그러한 그 고위 사장급 인력이 아직은 없는 걸 보면 아직은 하드웨어 기업으로 머물러 있고 우리가 기업을 평가할 때 그렇게 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책에 보니까 지금 주식을 분류하는 뭐 사분법이 있다면서요? 네네. 어떤 건가요? 좋은 주식과 뭐 나쁜 주식 선별하는 방법? 예. 제가 뭐 갑자기 뭐 무에서 유를 만든 건 아니고 그 이제 90년대 가장 세계에서 영향력이 컸던 그 타이거 매니지먼트라고 저희 그 제가 근무하는 증권사의 가장 큰 고객이었는데 이제 거기랑 뭐 항상 토론을 하고 기업 방문 같이 가고 아이디어 공유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이제 저한테 좀 전수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좀 한국에 적용을 한 건데 이제 그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전 세계의 주식은 수만 개가 있는데 너무 이것이 복잡하지 않냐. 그래서 이제 이 사고의 프레임워크를 되게 단순화시키자. 왜냐하면 복잡할수록 단순화시켜야지 실수를 하지 않고 내가 성공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먼저 기업의 펀디멘털을 갖고 좋은 기업, 나쁜 기업으로 나누자. 그래서 이제 펀디멘털이라는 것은 기업의 이익이 높은지, 마진이 높은지, 고성장을 하는지, 거버넌스가 좋은지, 비즈니스 모델이 탁월한지 뭐 이러한 이제 펀디멘털한 거고 그렇지 못한 기업들은 나쁜 기업이죠. 근데 이거는 뭐 우리 김 작가님이나 저나 뭐 아마추어 투자가들, 뭐 학생들, 시청자들도 쉽게 구분할 수 있는 거고 각각에 대해서 밸류에이션을 적용을 해서 그 좋은 주식, 나쁜 주식을 이제 적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좋은 기업, 좋은 주식은 펀디멘털도 좋고 회사가 아직도 저평가된 기업, 뭐 삼성전자, 아마존, 미국 같은 데는 해당이 될 거고 좋은 기업, 나쁜 주식은 회사는 비즈니스 모델은 좋은데 대체적으로 주가가 지금은 고평가돼 있어서 매력이 없는 거죠. 제 생각에는 미국의 3월에 상장한 이제 쿠팡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비즈니스 모델은 뛰어난데 아직까지 주가가 최근에 많이 빠지기 시작했지만 고평가된 것 같고
나쁜 기업도 악재가 많이 다 반영이 되면 주가는 상당히 올라갈 수 있거든요. 실제 뭐 철강 주식, 건설 주식 같은 경우가 네. 지난 몇 달 동안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나쁜 기업, 좋은 주식은 회사의 펀더멘털은 그렇게 좋지 않고 장기 보유에는 적합하지 않지만 뭐 3개월, 6개월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데들은 장기 보유하면 성과는 별로 안 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국내 뭐 은행 주식들, 건설, 철강 주식들 뭐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는 것 같고 나쁜 기업, 나쁜 주식은 펀더멘털도 안 좋고 아직도 주가가 고평가돼 있고 올라가지 못할 거. 제 생각에는 한국전력, 그 다음에 뭐 대한항공 같은데 이제 빚에 눌리는 기업 아니면 정부 간섭이 너무 심해서 기업이 이익을 내기 어려운 구조. 뭐 이렇게 크게 보면 4분법이어서 아마 저희 청취자분들도 어렵지만 일단 좋은 기업, 나쁜 기업으로 나눠보고 내가 이 밸류에이션을 한번 따져보는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항상 논리적으로 그 주식 종목, 기업을 이제 접근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보면 재미있습니다. 좋은 기업, 나쁜 기업을 나누는 거는 이제 좀 개인 투자분도 조금만 하면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좋은 주식, 나쁜 주식 그 밸류를 하는 게 참 어렵겠네요. 그게 뭐 실제 그 애널리스트들이 많이 틀리는 부분이 좋은 기업, 나쁜 기업은 많이 나누는데 그게 마치 좋은 주식, 나쁜 주식인지 잘못 알고 그래서 애널리스트들 추천이 많이 틀리는 거고 그 부분은 경험이 많이 쌓여야지 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새로 시작한 분들은 좀 경험 많은 분들하고 같이 얘기도 하고 그 동호회 뭐 투자 동호회 이런 데서 같이 토론도 하고 그러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되게. 예. 방금 또 쿠팡 얘기해 주셨잖아요. 쿠팡이 상장하면서 투자금이 좀 많이 몰렸는데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쿠팡? 그러니까 저는 뭐 쿠팡 이제 앱을 깔아서 사용도 해보고 여러 가지 장점이 되게 많고 그 산업 자체에도 되게 매력이 있는데 과연 뭐 제가 이제 계속 뭐 페이스북에도 좋은 기업, 나쁜 주식이라고 계속 이제 몇 주째 얘기를 하지만 아직도 시가총액이 한 80조 원쯤 되죠. 80조. 그러면 이제 쉽게 적용을 하면 한 550조 원이 있으면 김 작가님은 삼성전자를 사시겠어요? 쿠팡을 7개를 사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뭐 네네 그렇죠. 저도 아마 그럴 것 같은데 검증되고 성장하는 산업의 최고의 회사니까. 쿠팡 아직 적자 아닌가요? 네네 그러니까 적자죠. 그래서 뭐 뛰어난 회사인 건 맞는데 시가총액이 80조까지 되는 건 한동안은 100조가 넘었죠. 좀 너무 고평가된 게 아닌가. 그래서 좀 적정 주가가 계속 이제 내려오는 그런 과정을 겪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 회사는 아주 우수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졌지만 최근에 보면 이제 뭐 그 임원들 같은데 이제 그 이직률이 높고 그다음에 제 주위에도 뭐 아주 뛰어난 IT 전문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외국의 빅테크에서 임원으로 있는데 뭐 쿠팡에 이제 조인하라고 오퍼를 많이 받았는데 대부분 가지 않았습니다. 그게 이제 회사의 기업 문화가 좀 나랑 안 맞는다. 이제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ESG 관점에서도 행복한 직장, 행복한 종업원이 많아야지 이제 회사가 장기적으로 발전하는데 쿠팡의 장기적인 숙제라고 하겠습니다. 그에 반면 좀 굉장히 지금 현재 비싼 가격이라고도 볼 수 있는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으니까요. 아마존이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다. 요건 또 왜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아마존이 이제 절대 주가만 보면 퍼가 한 50배 뭐에서 60배 사이니까 이제 비싸다고 하고 시가총액도 한 1.7조 달러쯤 되죠. 하지만 이제 아마존은 지난 10년간 보면 매출액, 이익, 현금 흐름, 그 캐시플로우가 매년 30% 이상씩 증가했습니다. 매년 30%요? 매년. 예. 그러니까 복리로 계속 늘어났죠. 그리고 당분간은 그 정도의 성장은 충분히 할 거라고 월가 애널리스트들이 전망을 합니다. 저도 그 점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그래서 엄청난 성장성을 가졌고 주식이라는 거는 5년 후뿐만 아니라 10년, 20년 후 장기적인 게 계속 반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존의 장점은 이 플랫폼이 워낙 우수해서 우리가 아는 사업 발표한 것뿐만 아니라 뭐 헬스케어 최근에 진출도 좀 했지만 헬스케어가 미국에서 GDP의 20%가 되는 어마어마한 산업이거든요. 비효율성이 많은데 거기서 엄청난 그 시장을 이제 뺏을 거고 그다음에 명품 럭셔리도 결국 온라인으로 가면 아마존이 많이 차지할 거고 금융시장 뭐 이런 쪽에 계속 사업을 붙이면서 성장성을 계속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뭐 상당히 진짜 아주 빅테크 중에서도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적고 오히려
퍼는 높지만 실제 매력도로 따지면 저평가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빅테크 중에 하나인 그러면 좀 페이스북도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네네. 페이스북은 왜 그렇게 높은 건가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이 2017년에는 영업이익률이 50%까지 갔습니다. 50%요? 예, 이제 최근에는 이제 여러 가지 미국 선거 뭐 이런 거 때문에 이제 규제 리스크, 그다음에 각종 비용이 발생하고 페이스북도 이제 많은 인원을 더 뽑아서 이제 여러 가지 자기네 사이트를 모니터하고 이제 그러면서 영업이익률이 떨어졌지만 여전히 35%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큰 이유는 페이스북은 원재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오늘 아침에 한 30분 정도 들어가서 뭐 이제 이메일이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들 안부도 체크하고 타임라인 제가 이제 어제 올린 거에 대한 코멘트도 보고 그랬는데 저희가 매 순간 들어가서 정보를 올리면 그것이 페이스북의 원재료가 되는 거죠. 그걸 근거로 타겟 마케팅을 하니까. 그래서 실제 페이스북의 그 손익계산서를 보면 그 매출 원가 항목도 당연히 없고 그 광의의 그 원가 구조를 나타내는 거가 R&D 비용보다도 적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 우수한 비즈니스 모델이죠. 야, 그럼 페이스북이나 뭐 아마존이나 사실 한국에도 뭐 카카오, 네이버 이런 플랫폼 기업들이 주가가 사실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네네. 아무래도 뭐 거기에도 여러 사람들이 계속 모여들고 있으면서 유튜브로 친다면 구독자, 조회수 이런 것도 계속 쌓이듯이 플랫폼 기업의 주가는 좀 버블이라고 보세요? 아니면 아직까지 버블로 더 멀리 있다, 버블은? 그러니까 저는 계속 그 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리콘밸리의 이 그 IT 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We are transforming the world. 그러니까 세계의 중심은 미국 동부, 뉴욕, 워싱턴 DC가 아니고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 사람들은 자신감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아마존의 뭐 지난 10년 동안 성과, 뭐 페이스북의 성과를 보면 그게 거짓말이 아니고 실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미국의 대학을 졸업하는 가장 최고의 똑똑한 인재들이 다 빅테크로 합류를 합니다. 그래서 고성장은 계속 지속이 되고 그다음에 최근에 전 세계의 추세는 산업별로 상위 회사들의 마켓시어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 이제 플랫폼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현상이 계속되고 물론 독과점이나 이런 소비자의 선택권, 그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규제 관점에 있어서 국내 공정거래위원회도 그렇고 미국 정부 뭐 아니면 법무부 이런 데도 들여다보지만 제 생각에는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들도 빅테크 회사들도 어느 정도 대응을 하고 있고 그래서 페이스북 같은 데는 지금 퍼 기준으로 보면 한 25배쯤 되거든요. 오히려 뭐 리스크는 좀 있긴 하지만 네이버나 카카오보다도 주가 그 수익 배수 퍼 기준으로 보면 좀 저평가돼 있죠.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다 빅테크들 매력이 아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성장을 계속 한다는 얘기죠. 예. 야, 아마존 얘기했고 페이스북 얘기했으면 사실 또 옆에 있는 그걸 얘기하지 않을 수 없죠. 테슬라. 테슬라의 메리트랑 또 뭐 리스크 이건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투자자들한테 항상 권하는 게 본인이 관심이 있거나 투자를 하고 싶은 아니면 투자를 한 회사의 제품 서비스를 써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테슬라 자동차를 2015년 제가 이제 홍콩에 근무할 때 그 홍콩에 그 당시에 테슬라 차가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가 또 마침 몰아서 제가 뒷자리에 타보고 상당히 충격이었습니다. 왜요? 이게 어떻게 자동차가 아니고 IT 고성능 IT 같은 제품인데 바퀴가 굴러가는. 그래서 이제 상당히 관심이 많았고 제가 2017년 말에 이제 홍콩에서 한국 들어와서 그 다음에 저희 그 패밀리카로 테슬라를 이제 구매를 했는데 그 당시에 뭐 충전이 지금보다도 좀 어려웠어요. 3년 그렇겠죠. 반 전이니까. 그래도 충전이 불편하지만 너무 차의 성능, 그 다음에 다양한 그 기능, 이런 것들이 내연기관 차량은 완전히 다른 그런 가치 제한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 당시에도 이미 주위에 100점 만점에 120점 만점을 준다. 아, 진짜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뭐 주가도 낮고 그랬지만 결국 이 테슬라는 그 내연기관 같이 그런 과거에서 시작한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에서 시작한 플랫폼이기 때문에 가령 OTA라고 이제 뭐 분기에 한 번 정도
그 자동으로 저희가 이제 스마트폰이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업데이트 되듯이 자동차도 업데이트가 됩니다. 이제 그런 거는 최근에 그 전기차로 진출한 그런 유럽 업체 같은 데는 그런 건 아직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훨씬 기술에 있어서 뭐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한 3년에서 5년 정도 앞서 있다고 하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장기적으로는 아직도 상당히 매력이 있고, 그 투자를 권하지만 단기적으로 이제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퍼가 뭐 올해 내년 기준으로 한 100몇십 배쯤 되고, 개인 투자가 비중이 좀 높죠. 한국에서도 우리 사학개미들이 1.4%를 들고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주가의 변동성은 좀 당분간 좀 많이 보일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근데 아주 길게 보면 여전히 매력 있는 투자 대상이라고 보입니다. 근데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교수님 지금 애플워치 착용하고 계시죠? 네. 그러니까 테슬라도 지금 한 3, 4년 전에 차를 타셨다고 하셨잖아요. 굉장히 좀 얼리 어답터 같은 역할을 많이 하시네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기계치인데요. 그래도 뭐 관심이 있는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들 아니면 그 업종의 대표적인 회사가 뭔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갖고 시작을 한 거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호기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호기심을 갖고 제품을 사용을 해보고 경험을 해봐야지 이제 전문가로서 자기 의견이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투자가들도 그런 걸 항상 명심하고 주위에서 그 시도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책에도 첫 번째 소제목이 우리나라 사학개미 테슬라 주주가 전체 1.4%를 들고 계신데 제 주위에도 좀 상당히 있으세요. 테슬라 주주들이. 근데 거의 테슬라 차를 타보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인데 주주세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최소한 주말이라도 지금이라도 전화를 해서 시승을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차를 꼭 뭐 몇천만 원 뭐 1억씩 하니까 살 필요가 없어서 경험을 해보면 이 순수 전기차는 이런 차이가 있구나. 그러면서 자기가 경험을 해보고 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노력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부지런함, 지적 호기심, 그다음에 관찰하는 능력들 이런 것들 제가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왠지 교수님은 그 당시에 테슬라를 탈 때나 아니면 애플워치를 살 때나 그 주식도 같이 좀 담으실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드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그 증권회사를 2016년 근무할 때까지는 이제 컴플라이언스 이유 뭐 그런 것 때문에 직접 투자를 거의 안 했고, 그다음에 이제 회사에서는 또 임원은 외국회사 같은데 주식 옵션을 많이 주기 때문에 뭐 시장에 대한 노출도 익스포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는 미국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뭐 애플, 페이스북, 뭐 알파벳 이런 이제 빅테크 주식을 사서 계속 이제 보유하고 있습니다. 좋으시겠어요. 근데 뭐 저 시세를 거의 확인을 안 하기 때문에. 진짜요? 네네. 저기서 궁금한 거는 그러면 이제 교수님 어쨌든 주식시장에 30년 넘게 계셨잖아요. 그럼 이걸 언젠가 교수님이 평생 가져가는 건 아니죠. 오래 가져가긴 하시겠지만 언제 빠져나오실 생각이세요? 정말 미래 언제? 결국 뭐 어떤 기업도 가장 그 기업의 주가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소는 성장성입니다.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뭐 빅테크는 여전히 20% 이상, 뭐 아마존은 뭐 30% 이상을 뭐 한 5년 동안은 성장한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 굳이 그 주가를 뭐 매일매일 걱정할 필요는 없고, 근데 이제 저도 주가는 안 보지만 여러 가지 뭐 각종 정보를 접합니다. 저는 이제 신문을 5가지 보는데 국내 일간지, 국내 경제신문, 그다음에 영자신문은 파이낸셜 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이코노미스트 보는데 계속 그 관심 있는 기업, 투자한 기업의 펀더멘털, 그다음에 주변의 뉴스를 보면서 이 회사는 이제 여러 가지 사정상 성장을 못 하겠구나, 아니면 오히려 역성장을 하겠구나. 그러면 이제 밸류에이션을 놓고 봐서 따져봐서 뭐 매력도가 떨어지고 오히려 이제 앞으로 하락할 리스크만 많다고 보이면 뭐 매도하는 걸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근데 뭐 제 생각에는 삼성전자, 저희가 얘기한 빅테크 같은 데는 전혀 그런 시점은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교수님 방금 전에 이제 주가를 결정한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성장성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책에 보니까 총 5가지 결정 요소가 있다고 하던데 어떤 게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투자가들이 처음 이제 투자를 시작하면 이게 뭐 여러 가지 너무 많은 변수들이 있어서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크게 보면 가장 중요한 변수는 이익의 성장성이죠. 그러니까 주가는 기업 이익 성장하고 거의 따라가거든요. 두 번째는 배당하고 그다음에 자사주 매입 소각. 왜냐하면 내가 주주로서 총 수익을 얻는 거는
일정 기간 주가 상승, 항상 주가가 상승하는 건 아니지만 주가 변동폭 플러스 배당을 받는 게 아닙니까?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자사주 매입 소각을 넣은 이유는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을 하면 네. 상장 주식수가 줄어서 나의 그 주당 순이익이 증가하면서 이제 주가가 올라가죠. 실제 애플 같은 경우가 이제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네. 첫 번째, 두 번째가 그렇고 세 번째는 기업의 거버넌스. 왜냐하면 장기 투자하려면 거버넌스가 제일 중요하고 네. 그다음에 네 번째는 기업의 재무 구조. 네. 결국 뭐 삼성이나 현대 아니면 우리 빅테크 같이 우량 기업들은 빚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재무 구조가 별로 빚이 얼마이냐가 중요하지 않은데 빚이 많은 기업, 아까 말씀드린 대한항공 같은 데는 아시아나 포함하면 빚이 한 이자 지급성 부채가 한 25조 원 되거든요. 네. 근데 그런 데는 빚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기 어렵습니다. 본격적으로 채무가 급격하게 줄지 않으면 주가가 못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재무 구조가 중요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금리. 최근에 몇 달 동안 인플레이션 걱정 그러면서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서 주가가 주춤을 했는데 그래도 뭐니 해도 가장 신경을 써야 되는 거는 그 기업이 내가 관심 있는 기업이 과거 5년, 10년 동안 얼마나 몇 프로 이익이 매년 증가했고 앞으로 한 2, 3년 동안 얼마 정도 증가할 건지 뭐 미래는 불확실하고 예측하기 어렵지만 과거 트렌드를 보고 네. 그다음에 애널리스트들 포캐스트를 보고 그러면서 자기가 어느 정도 감을 잡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첫 번째가 이익 성장률, 두 번째가 배당과 자사주, 세 번째가 재무구조, 네 번째가 금리, 다섯 번째가 거버넌스인데 그 중에서도 이익 성장률, 성장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신 이유가 혹시? 그러니까 주가는 그 기업마다 산업마다 어느 정도 일정한 그 퍼의 밴드에서 거래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기업 이익이 20%가 늘어나면 주가도 같은 퍼를 유지하면서 주가도 20%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죠. 하지만 그 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업종이 엄청난 갑자기 그 긍정적인 변화가 있거나 아니면 그 기업의 뛰어난 제품을 개발을 하거나 그러면 이제 그게 변곡점이 돼서 기업의 성장성이 더 추가가 되면서 퍼가 올라갈 수가 있죠. 이제 애플 같은 경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3배, 15배 퍼에서 거래되다가 2018년까지 그 이후로 갑자기 물론 이제 워런 버핏 같은 분이 장기 투자를 하면서 5% 지분을 가지면서 주주친화적으로 변한 것도 있지만 15억 명의 생태계에 대해서 월가가 우리가 애플을 잘못 생각한 게 아닌가. 네. 그런 갑자기 패러다임의 그 시프트 변화가 있으면서 주가가 레벨업이 돼서 15배 되던 게 30배가 된 거죠. 이제 그런 그 변화, 거꾸로 이제 15배에 거래되는 게 10배로 내려갈 수도 있죠. 네. 그러면 뭐 주가는 더 많이 하락할 수도 있고.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기업 이익하고 거의 비슷한 속도로 주가는 같이 움직입니다. 주가는 이익에 어느 정도 비례해서 움직입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책에 보니까 안정적인 수익을 올려줄 기업의 뭐 세 가지 종류가 있다면서요. 이건 어떤 얘기인 건가요? 그러니까 그 투자는 이제 장기 투자를 하는 거가 가장 좋은 성과를 보이는데 네. 장기 투자를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게 그룹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네. 첫째는 패밀리 기업, 패밀리 기업. 두 번째는 그 R&D 투자를 많이 하는 기업.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브랜드 가치가 뛰어난 기업. 그러니까 브랜드 가치가 지금 뛰어난 것뿐만 아니라 브랜드 가치가 계속 성장하는 기업. 그래서 이제 패밀리 기업은 이제 뭐 가족 기업이라고도 하고 한국에 이제 뭐 재벌들이 네. 다 해당이 되는데 이제 한국은 거버넌스 문제, 뭐 사익 편취 이런 것 때문에 그 재벌을 보는 시각이 조금 뭐 우호적이진 않죠. 그쵸, 물론 이제 좋은 경영을 하고 성과를 낸 삼성 같은 데도 있지만 근데 외국에 보면 미국 유럽에 아주 그 장기적으로 경영을 잘하고 좋은 주가 성과를 낸 기업이 패밀리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인 경우가 미국의 월마트, 네, 그쵸. 에스티 로더, 우리가 아는 네. 화장품 회사, 허쉬, 뭐 대표적인 초콜릿 회사. 그 다음에 이제 유럽에는 그 명품 회사들, 루이비통, 뭐 케어링이라 구치 브랜드 갖고 있는데, 그 다음에 헤르메스, 뭐 명품의 명품. 그렇죠. 그 다음에 몽클레어라고 그 패딩의 샤넬이야. 이건 다 뭐 패밀리, 그러니까 그 블란서나 이탈리 가문만 할 수 있는 독특한 네네. 그런 이제 뭐 몇 대째 내려오는 그런 패밀리의 독특한 장인 정신이 있어서 이런 기업들은 그 크레딧 스위스라고 이제 그 스위스의 그 은행이 장기적으로 분석한 걸 보면
이런 기업은 주의의식이 뛰어나서 네. 경영 성과도 뛰어납니다.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고 네.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을 안 하고 그래서 매출 증가율도 다른 기업보다 높고 이익률도 높고 재무구조도 좋습니다. 그래서 주가도 거의 매년 3, 4% 다른 기업보다 좋은 성과를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기업에 투자를 하면 소수주주로서 그 기업의 패밀리, 오너랑 같은 배를 탄 것처럼 네. 장기 그 순항을 떠나는 거니까 네.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기업군으로는 네. 이제 브랜드 가치가 그 증가하는 기업들. 브랜드. 그래서 그 인터브랜드라고 그 세계적인 그 브랜드 컨설팅 회사가 네, 이제 매년 가을에 세계 최고의 브랜드, 100대 브랜드를 발표하는데 네. 그 데이터를 3년, 5년치를 분석을 해보면 브랜드 가치가 성장하는 기업은 한번 모멘텀이 생기면 계속 가거든요. 네. 갑자기 1년 후에 꺾이지는 않습니다. 그런 기업은 장기적으로 주가 성과도 아주 우수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우리 빅테크들, 뭐 애플, 아마존, 네. 페이스북, 뭐 알파벳 이런 데도 있고, 뭐 넷플릭스 같은데, 테슬라, 그 다음에 뭐 루이비통 같은데, 그 다음에 뭐 나이키, 아디다스 이런 데 이제 브랜드 가치가 이미 뛰어나고 계속 성장하는 데들은 결국 소비자가 그 제품을 다시 택할 가능성도 높고 제품의 프라이싱 파워, 높은 가격을 계속 유지하고 새로운 분야를 들어가도 제가 아까 애플이 자동차를 만들려면 아마 저는 무조건 살 거라 그런 것처럼 그 브랜드 파워가 있기 때문에 네. 계속 고성장을 해서 주가도 높을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이제 R&D 얘기를 말씀드린 거는 그 피터 틸이라고 그 페이스북 초기 투자가였고 실제 페이팔을 그 일론 머스크랑 같이 경영했던 그 되게 네. 실리콘밸리의 가장 뛰어난 존경받는 그 뭐 전략가 내지 이제 VC 투자가인데 이제 그분이 얘기한 게 경쟁하지 말고 독점해라. 그 독점하는 가장 큰 그 방법은 R&D를 많이 해서 진입장벽을 쌓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뭐 빅테크들 같은데 삼성전자도 이제 포함이 되는데 뭐 20조 원 아니면 그 이상의 금액을 R&D를 투자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기업들이 진입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빅테크나 이런 큰 대형 IT 기업의 독점 내지 네. 과점 현상들은 당분간은 계속 지속될 것 같습니다. 네. 패밀리 기업이랑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는 기업, 대규모 R&D로 진입 장벽을 쌓는 기업이 안정적 수익을 올려줄 수 있는 종류라고 하셨는데 패밀리 기업 중에서는 샤넬 같은 경우는 상장을 하지 않지 않았나요? 그 이제 명품 중에 명품이 네. 샤넬하고 에르메스라고 그렇죠. 그러죠. 그래서 뭐 매년 한 5에서 10%씩 값이 올라가는 제품들 네. 만드는 데인데 헤르메스는 상장이 돼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100조 원이 넘죠. 네. 그리고 뭐 이익률이 한 30%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대단한 고가의 제품을 만들어서 이익도 네. 많이 내고. 근데 이제 샤넬은 6대째인가 이미 이제 가문 패밀리 기업으로 비상장 형태를 유지하고 그다음에 재무제표도 공표를 안 하다가 한 3, 4년 전에 했는데 뭐 이익률이 여기도 한 30% 되고 전체 매출 규모가 그 구찌 정도, 구찌 이상으로 돼서 뭐 엄청난 패밀리 기업으로 이제 판명이 났죠. 하지만 이제 비상장이니까 뭐 일반적인 투자가는 이제 투자 접근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 상장 안 할까요? 근데 뭐 워낙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네. 외부 자본이 필요하지도 않고 네. 자체 자본으로 모든 확장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꼭 상장을 하는 게 좋지는 않죠. 비상장으로 가면 길게 생각하고 단기 분기 실적에 신경을 안 써도 되니까. 네네. 그리고 이제 그 샤넬 같은 데는 그 패밀리들이 그 독특한 기업 문화를 그대로 갖고 갈 수 있으니까 이제 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투자해야 될 기업의 종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해 주셨는데 우리가 또 피해야 될 기업을 안 sa는 것만으로도 사실 우리 돈을 지킬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우리 지금 어디를 피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유망한 장기 투자에 유망한 기업군을 이제 세 군데를 꼽았고, 그쵸. 그다음에 이제 피해야 될 기업. 왜냐하면 투자는 좋은 기업을 사는 것도 좋지만 실수를 빠지거나 이제 뭐 네. 주가 안 오르는 기업들을 피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초심을 잃은 기업. 그래서 이제 그 예로 좀 너무 과도한 화려한 사옥을 네. 짓는 기업. 그래서 이제 월가에도 그런 농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the curse of the new headquarter. 그래서 신사옥의 저주라고. 이제 그런 게 있고 두 번째는 네. 빚이 너무 많은 기업. 이제 네. 그거는 제가 아까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는 내수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들. 왜냐하면 이제 인구가 이제 우리 감소하면서 결국 내수 기업의 고객은 잠재 고객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인데 네.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면 장기 성장성이 참 걱정이 되죠. 네. 마지막으로는 정부 간섭을 많이 받는 기업. 이제 뭐 은행, 전력, 한국 네. 같은 데는 이제 뭐 최근에 이제 뭐 리테일 산업도 점포를 열고 닫고 영업 시간도 정부가 간섭을 하니까 실제 네. 뭐 거의 모든 내수 산업이 다 이제 규제 산업이라고 되고 이제 이런 기업들은 주가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높기가 좀 어렵죠. 예. 지금 말씀하신 거에 두 가지 생각나는 게 내수시장에 장사하는 걸 피해야 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또 한국에 있는 기업의 상당수가 이 국민들 대상하는 데가 네. 많잖아요. 네네. 뭐 카카오도 좀 네네. 대부분 예, 그런 예, 거고 예, 예. 그런 거에서 조금 차라리 네. 플랫폼에 투자할 거면 해외가 좀 더 나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내수 기업 중에서는 그래도 플랫폼 기업들이 네. 네이버, 카카오 같은 데가 계속 확장을 하고 네. 기존 뭐 이제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죠. 기존 은행들의 그 영역을 다 뺏어오고 뭐 앞으로 그 트렌드는 거스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업들은 최근에 이제 또 해외 진출을 해서 뭐 일본이나 동남아시아에서도 이제 그렇죠.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로 돈을 버니까 네. 매력적인 것 같은데 뭐 우리나라 은행들 4대 지주사 같은데 실제 이제 한국은 우리나라 은행들의 PBR 이제 금융회사는 주가를 주당 순자산 가치로 나눈 PBR 갖고 보통 주가를 평가를 하는데 최근에 주가가 올라서 한 0.5배쯤 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중국에서 공산당이 소유한 중국 4대 은행 PBR보다 낮습니다. 네. 그만큼 시장은 냉정하게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수 기업이면서도 관치가 심하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내수 기업들은 장기 성장성이 주가라는 게 네. 올해 내년 5년 후에 이뿐만 아니라 장기 성장성이 계속 반영이 되기 때문에 주가가 최근에 이제 회복을 좀 했지만 꾸준히 주가가 이렇게 오르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입니다. 교수님 말씀은 향후 뭐 국내 은행주에 투자하는 거는 그렇게 막 추천하시진 않는 편이시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배당이 한 4, 5% 돼서 매력적이지만 결국 배당 투자의 관건은 지금의 배당 수익률 플러스 앞으로 배당이 얼만큼 증가할 거냐. 배당 금액의 증가율이 중요한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은행은 장기적으로 보면 이익도 감소를 하고 배당도 감소할 가능성이 높아서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한국 주식을 할 때랑 해외 주식이 미국 주식으로 한다면 지금 투자법은 좀 똑같은 건가 아니면 조금 다른 기준이 필요할까요? 아니 뭐 투자는 어느 나라의 어떤 기업, 어떤 업종을 해도 똑같은 프레임워크를 적용하는 게 맞다고 보이죠. 예. 그럼 미국 주식할 때 조금 더 근데 뭐 플러스해야 되거나 참고해야 되거나 그런 건 있을까요? 그러니까 한국은 이제 거버넌스가 아직 전반적으로 좋지 않기 때문에 거버넌스가 안 좋은 기업을 피해야 되고 항상 그 기업의 거버넌스, 대주주가 엉뚱한 짓을 하지 않았나 과거에 그러한 그 결과를 한번 체크해보고 앞으로도 그럴 거를 따져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미국은 이제 거버넌스가 대체적으로 기업들이 좋으니까 근데 뭐 미국 기업이라고 항상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거버넌스를 좀 특별히 한국 기업은 체크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교수님 또 월가의 또 대가분들 그런 분들과 함께 또 투자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시고 하는 걸 아는데 월가의 대가들과 일반 투자자들의 투자 태도에 뭐 좀 차이점이 있나요? 월가의 투자가들이 다양한 이제 투자 전략이 있고 투자 성향이 있고 이제 책을 보면 마치 다양한 우리가 좀 배우기 어려운 그런 기법을 구사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 제가 30년 동안 특히 증권사 근무할 때는 세계 유수의 투자가들하고 같이 기업 방문을 많이 다녔습니다. 특히 그 중에는 진짜 유명한 분들도 계신데 타이거의 그 창업한 그 줄리언 로버슨 회장 같은 분이 대표적인 거죠. 근데 이제 모든 이런 투자가들도 실제 기업 방문을 하면 질문하는 건 되게 심플합니다. 뭔가요? 그 기업의 그러니까 일단 수요, 제품의 수요, 공급, 설비 투자, 제품의 가격의 동향. 그다음에 향후 미래에 다른 사업 분야가 있느냐. 그래서 그 투자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다 그 귀결되는 건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 데이터는 이제 그분들은 다 자기가 따져보고 온 거니까 과거는 별로 물어보지 않고 물론 거기서 특이사항들은 이제 물어볼 수 있겠지만
앞으로 한 3년 정도, 그러니까 5년은 안 물어봅니다. 왜냐면 5년은 뭐 회사도 알 수가 없으니까 향후 2, 3년 정도 네. 제품의 전반적인 수요가 몇 프로 증가하느냐. 그게 과거 3년, 5년하고 어떠냐. 그러니까 그게 수요가 가속화, 증가율이 가속화가 되느냐. 그러니까 10% 연 증가하다가 15%가 되느냐. 이제 가속화가 되면 이게 이제 액셀러레이션이 되면서 주가가 밸류에이션 올라갈 수 있거든요. 아니면 과거랑 똑같이 10%가 유지가 되느냐. 아니면 과거 10%씩 연성장하다가 7, 8%로 둔화가 되느냐. 이제 그런 거를 수요에서 따지는 게 중요하고, 공급 측면에 있어서는 내가 관심 있는 이 회사뿐만 아니라 경쟁 회사가 어떤 설비 투자를 하느냐. 그래서 이제 공급 서플라이가 얼만큼 늘어나느냐. 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수요 공급이 결합이 되면서 제품의 가격이 결정이 될 거 아닙니까? 과거 2, 3년 동안 과거 트렌드는 어땠고 향후 2, 3년은 어떨 것 같으냐. 그다음에 그 외에 다른 사업 분야, 특이한 분야로 진출할 게 없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제일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저희도 투자를 할 때 가장 그 기본적으로 따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미국이나 뭐 영국의 아니면 뭐 중국의 어떤 전설적인 투자라고 대단한 기법을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쓰는 거랑 같은 기법을 따지고 그러면서 이제 투자에 임합니다. 어떻게 보면 투자의 진리 같은 거는 꼭 멀리 있는 게 아닐 수도 있다. 네, 맞습니다. 그럼 초보 투자자들이 좀 실생활에서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 좀 얻을 수 있는 방법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적인 호기심을 갖고선 면밀하게 주위의 일들을 이렇게 살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다양한 신문도 읽고 인터넷에서 검색도 하고 그다음에 다양한 사람들 만나서 아이디어도 받고 그러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기왕이면 내가 비교 우위, 정보 획득 및 분석하는 데 있어서 비교 우위, 내가 가령 바이오 회사에 근무를 하면 제약이나 바이오업에 관해서 좀 더 많이 할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 학생들 중에 남학생들은 이제 게임을 많이 하는데, 그러면 국내 게임뿐만 아니라 해외 게임 업체 중에서도 뭐가 쿨하고 뭐가 잘 되는지 잘 아니까 남학생들이 엔비디아를 많이 산 이유는 아마 그래픽 그 칩이 많이 이제 게임에 들어가니까 좀 더 눈을 더 많이 떠서 투자한 거. 그거는 이제 되게 똑똑한 투자죠. 가상화폐 때문 아닐까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몇 달 만에 컴퓨터를 샀는데 그래픽 드라이브 가격이 2배가 올랐더라고요. 똑같은 걸 거의 샀는데. 그러니까 테슬라도 안에 그 재원을 보면 엔비디아 반도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요즘 가상화폐 때문에 그래픽 드라이브 가격이 미쳤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뭐 다양한 정보를 습득하는 그러한 그 지적인 호기심이 있어야 되고, 그걸 바탕으로 그 섬세하게 관찰을 하는 거, 뭐가 변하는지. 결국 주식장이 가장 변하는 거는 그 델타, 변화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더 좋아지는지, 나빠지는지, 나쁘다가 좋아지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봐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테슬라 주주거나 관심 있는 분은 이번 주말이라도 시승을 전화하면 제가 또 전화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시승이 바로 예약이 되는지. 그래서 뭐 쉽습니다. 그래서 해보면 그 분야에 대해서 눈을 뜰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가 부지런하게 개별적으로 체크를 하는 거에 상당히 그 시간이 많이 들어가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지금 교수님과 제가 한 1시간 반 정도 인터뷰하니까 한 가지는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은 테슬라 주주이신 것 같습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아니, 저 잊지 않습니다. 아, 진짜요? 네. 아, 저는 예전에 이제 주주였다가 너무 좀 올랐길래 잠깐 이제 이별했다가 이제 다시 만날 준비하고 있긴 한데. 그러니까 뭐 적정주가를 알기 참 어려운 종목입니다. 펀더멘털리 아주 우수하고 길게 보면 뭐 매력이 있긴 확실한데. 책에 보니까 또 개인이 이제 배워갈 좋은 투자 습관으로 뭐 몇 가지가 있던데,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게 이제 호기심을 가지고 내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런 것들을 좀 체험도 해본다는 이런 얘기도 해주셨고, 그다음에 또 리스크랑 시가총액 이야기가 또 있더라고요. 이 얘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시가총액이 어떻게 보면 투자의 가장 기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부동산을 살 때는 그 아파트 매매가가 얼마지? 강남에 25평인데 18억이야. 그러면 18억이 평당 가격은 얼마고 전월세 가격, 주변 시세, 확구는 어떤지 뭐 별의별 걸 다 따져서 몇 달 동안 고민을 하죠. 물론 부동산은 이제 덩치가 더 크지만, 근데 주식은 저 주위에도 보면
그냥 남이 추천해서 뭐 적당하게 뭐 하는 기업인지 알지만 시가총액 모르고 투자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많죠. 그래서 이제 시가총액이 어떻게 보면 그 감각적으로 익혀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550조 원이 있으면 삼성전자 하는 기업을 사겠냐, 쿠팡을 7개 사겠냐. 이제 그런 식으로 적용을 해보면 내가 큰 실수를 또 줄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시가총액을 꼭 개념적으로 알고 그렇죠. 그 다음에 비교 가능한 회사들의 상대적인 시가총액. 그러니까 나이키 시가총액이 제가 어제 보니까 230조 원, 아디다스가 한 7, 80조 원, 그 다음에 요가 팬츠 만드는 룰루레몬이 한 거의 50조 원입니다. 그러면 룰루레몬은 아주 고성장하고 마진이 높지만 훨씬 그 아디다스보다 작은 회사거든요. 네. 그러면 내가 80조 원이 있으면 아디다스를 살 건지 아니면 룰루레몬을 1.5개를 살 건지 이제 그런 경우도 해보면 내가 이러한 다양한 생각을 항상 네. 투자는 크로스 체크하는 거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아, 근데 룰루레몬이 50조나 되나요? 예. 한국에서 50조가 되는 게 카카오인데. 예. 그러니까 이익이 한 1조 원 좀 넘게 나고 네. 이 회사가 영업이익률이 거의 30% 됩니다. 그래서 뭐 요가 팬츠가 한 영업이익률이 30%, 고성장 20%씩 성장하고 그다음에 비즈니스 모델이 독특해서 그러니까 제품만 파는 게 아니라 그 커뮤니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가 강습도 옛날에 이제 코로나 전에는 하고 그다음에 지금은 온라인으로 해서 최근에 코로나 사태가 났어도 워낙 온라인 디지털화를 또 미리 해서 거의 타격을 안 받았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또 구매를 하니까. 그래서 뛰어나죠. 그리고 이제 리스크는 네. 우리가 이제 많은 투자가들이 최근에 들어온 분들이 올라가는 장만 경험을 했는데 주식시장은 위험자산이어서 빠질 때는 겁나게 빠집니다. 그래서 네네. 주가가 내 종목이 내가 산 종목이나 시장이 빠질 때 당황하지 않으려면 네. 주가가 오를 가능성 업사이드도 항상 체크하지만 네. 다운사이드는 리스크에서 나오는데 리스크가 뭔지 면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리스크를 내가 정확하게 알면 내가 주가 산 종목이 되게 좋은 기업인데 20%가 빠질 수가 있거든요. 시장 전체가 조정을 받거나 아니면 일시적으로 수급이 안 좋아서 주가가 1-20% 빠질 수 있으니까 네. 그런 경우에 당황을 안 하고 오히려 뭐 급하게 그 매도하는 것보다는 아 진짜 펀디멘털의 변화가 없는데 주가가 과도하게 빠졌으면 오히려 더 많이 사야죠. 나의 그 평균 단가를 낮춰야 되니까. 그래서 상당히 리스크를 유념하고 그걸 따져보고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놓고 보는 리스크는 제가 보는 5가지 리스크랑 김 작가님이 보는 건 틀릴 거예요. 사람마다 판단하는 게 틀리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습관하고 주위 사람들하고 같이 얘기도 해보고 이제 그러면서 좀 더 그 전문적인 투자가로 발돋움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은 지금 연세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신 지는 몇 년쯤 되신 거죠? 지금 현재 4년 조금 넘었습니다. 아, 4년. 네. 그리고 주식시장을 어쨌든 좀 떠나셔서 좀 일반 개인 투자자분을 만날 일이 아무래도 훨씬 많으실 거잖아요. 네. 만나신 학생이나 아니면 일반 사람들에게 개인 투자자가 가장 크게 어떤 걸 좀 실수하고 있는지. 주식 투자는 좋은 기업, 아까 말씀드린 이제 펀디멘털이 우수한 기업을 찾아서 네. 너무 비싼 가격이 아닌 네. 그 적정한 가격에 사서 기다리는 그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가 한 2-3달째 네. 뭐 횡보 내지 오히려 상대적으로는 약세를 보이니까 네. 안절부절 못하는 그 저희 이제 카톡방이나 주위에 뭐 이제 보면 알죠. 근데 네네. 오히려 지금은 더 매력이 있어서 사야 될 때인데, 그러니까 이러한 그 조바심, 네. 그러니까 기다리지 못하는 이런 거를 경계해야 될 것 같고 본인이 성격상 나는 성격이 너무 급해 2배 올라갈 기업을 1-20% 먹고 팔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펀디멘털 확실한데 수급 때문에 주가가 15% 빠져서 손절매하는 그러한 조바심이 있고 기다리지 못하는 분들은 오히려 주식을 개별 주식을 안 하고 펀드나 ETF를 하시는 게 좋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을 좀 유념하고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거를 생각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모두가 그 시간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건 아닐 테니까. 그렇죠. 각자의 성향과 판단에 맞는 걸 하는 것들이 나을 수 있겠네요. 교수님, 김작가TV 처음 나와주셨는데 뭐 시청자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을까요? 주식 투자는 업사이드도 있고 다운사이드도 있으니까
철저하게 그 숙지를 잘 하셔서 모두 다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만나뵌 손님은 이남훈 교수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